노동당과 변혁당 이 두 당의 대표분들 모시고 좌담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총선 뉴스가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사회주의와 체제 전환을 표방하는 이 두 정당이 모인 자리고, 또 한국 정치와 사회를 좀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노동당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폭도 넓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들도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일단 두 분 좀 소개를 들어볼 텐데요. 집회 장소 아니면 두 분 이렇게 함께 만나뵙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보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일일이 소개시켜드리기보다 한 분 한 분 자기소개 해주시면서 또 이 좌담회가 노동당 유튜브 채널과 현인 대표님부터 인사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노동당 대표 현린이라고 합니다. 원래 제 개인적으로 소개를 먼저 드리지 않고 다큐멘터리 사진 촬영을 하고 그리고 사진 관련된 비평 쓰던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이제 뭐 당 역사랑 이어지는데요. 노동당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당하고 진보신당이 합당을 해서 2013년에 민주노동당 2008년에 분당을 해서 진보신당을 만들었죠. 그리고 지역 조직 외에 정치연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동당이라는 비전도 있으시고 아세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노동당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이룰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변혁당의 김태현 대표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사회변형 노동자당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 보시면 이성철 동지가 소개할 때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뭔가 좀 전설 같은 그럴듯한 이유가 있으면 멋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한 운동한 지 옛날에 전노회부터 유노총 거쳐가지고 그쪽으로 한 30년 가까이 주로 노동조합, 노동운동 이런 걸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도 다 전형적으로 자본주의가 된 사회고, 그렇게 그 자본주의에 맞서서 싸우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좀 해법이 없을까도 고민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누구나 하다시피 저도 그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사회주의,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운동할 때 소련 동구 사회주의도 안 하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요거 말고는 답을 못 찾아가지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조합 이렇게 하다가 세상이 바뀌려고 그러면 노동조합만 그러면 안 된다. 사회변형 노동자당 소개가 당 이름을 근거는 금년 5년째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국에서 사회주의 노동자 계급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변혁당을 올 때까지 좀 사실 나름대로 지난한 과정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tuk이 만들어졌을 때, 민주노동당 처음에는 일어서라고 노동자 계급 정치 세력화 해보자 이런 했는데, 우리 뜻대로 그렇게 제대로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국의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서 가보자 그 상의도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노동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노동 현장의 선진 노동자들, 선수 모이는 과정, 이런 것들 나름대로 이름이 나왔듯이 저희는 강령에 딱 서두에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정당이다. 이렇게 명확한 기치를 갖고 있는 그런 당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두 당의 공통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제대로 된 노동자 정책을 해보자 라는 주장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서의 좀 근본적인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그렇고 아마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거기다가 오랜 기간 동안 좀그 힘을 하나로 여러 사람들과 또 세력들이 모아왔던 과정, 그 과정에서 때로는 좀 힘겨웠던 좀 시절들도 그렇고 또 그런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를 공유하는 그 동지들인 것 같아요. 이제 김천 대표께서는 좀 당 대표까지 쭉 하시게 된 계기까지 좀 당소개와 함께 말씀 주셨는데 우리 현행 대표님은 어떠세요? 우리 좀 노동당의 당 대표라는 자리가 가볍지 않은 자리고 예. 쉬운 결심이 아닌데 예. 어떻게 당 대표 좀 하시게 됐습니까? 김태형 대표님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말하면 안 되겠죠? 네, 그 당에 그 훌륭한 선배들 많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들 많고요. 뭐 근데 이제 전국 순회하면서 이렇게 되면 산업회, 뭐 민중당, 뭐 국민승리이지는 물론이고 그렇게 이제 쭉 그때부터 계속 이제 운동해 오셨던 분들 많으신데 그런 선배들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사람인데 또 각자가 이제 역할들이 있다 보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예술인이다 보니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계속 했는데 그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당의 이제 중앙 정치에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마 아실 거면서 우리 노동당이 굴곡이 많았습니다. 대표단들이 무슨 정기당대 때마다 이렇게 당원들하고 의견이 안 맞고 해서 대표단들이 자기들이 냈던 의견이 이제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럼 이제 당원의 뜻에 따르는 게 아니라 탈당을 해버리고 다른 당으로 가버리고 그런 게 반복이 됐었고 그 과정을 제가 문화예술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2번을 겪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평당원이라고 한다면 지도부 그냥 욕하라고 지평도 욕하고 말 수 있는데 저 자신도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지역에 여러 훌륭한 선배들 많지만 아무래도 당 중앙에서 이제 활동을 했으니 당에 돌아가는 사정도 그래도 잘 알고 해서 그래서 이제 책임을 져보자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지금 또 주변에 우리 동지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과거에는 이제 잘난 누군가 혼자서 지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또 많이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당원들 여러 당원들이 같이 이제 협의해서 결정하고 집행하고 실천하고 하는 그런 당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본인 이야기시니까 담담하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노동당이 최근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보기에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더 단단하고 더 뭉치는 정당으로 변하고 있는 거라고 주변에서는 또 평가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대표 역할을 맡게 되시고 또 그런 단단해지는 과정 속에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서로의 당과 또 대표를 맡게 된 계기 등 이야기하는 정도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좀 뭐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죠. 당장 이제 총선이 코앞입니다. 4월 15일. 불과 며칠 남지 않았는데 특히 노동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후보도 지역 후보와 비례 후보 모두 내시면서 많이 힘을 쏟고 계신 상황이다. 그 백악관도 최근에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총선 관련된 대응 방침 결정하시고 나름의 총선 사업을 펼치고 계신데 각 당의 총선 관련된 입장이나 또 대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노동당 현민 대표님 먼저 말씀 좀 한번 주시죠. 노동당 같은 경우는 진보신당 시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총선을 이제 여러 번 겪었죠. 2008년, 2012년, 그리고 이제 2016년 이게 겪었는데 그때마다 득표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국회의원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하긴 합니다만 계속 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역시 이제 지도부의 좀 인물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 그들이 나가고 나면 당이 아주 화약해지고 그렇게 있었고 그러다 보면 중앙에만 너무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지역 조직이라든가 당의 여러 다른 기타 조직들이 이제 부실하게 되는 그게 역사가 좀 이어져 갔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번 총선에서도 아직 좀 작년에 또 비슷한 경우를 겪었기 때문에 사실 준비를 많이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제대로라면 작년 한 해 총선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노동당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당내 선거를 2번을 치렀죠. 그리고 반대를 거치면서 당 안에 치열하게 갈등을 겪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를 포함한 새 대표단, 새 집행부가 들어선 게 11월 15일입니다. 11월 15일. 그러니까 총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4월 15일까지 하더라도 5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선거활동가도 지금 많지 않은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어렵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현재 상황 그리고 이제 과거의 역사를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무엇이고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우리 당의 역할이 무엇이냐 고민을 해서 그래서 일단 총선 목표를 사회주의 의제 정면화 중학당 마찬가지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적어도 사회주의에 동의하는 우리 작가단들 그리고 아시지만 그 정당에 결합하지 않은 많은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작가단들 그분들이 결집하는 계기 중에 이제 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당 안으로는 여러 이제 그 지역 조직이라든가 혹은 부문운동하던 의제 조직들이 좀 많이 또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원들 결집시켜서 조직들을 제거하고 강화시키는 그런 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이제 그런 방향에서 선거 준비를 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를테면 당연 오늘 같은 자리 변혁당하고 노동당이 다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미 이제 총선에 우리가 목표했던 바를 이제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오늘 같은 방송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또 이제 철도 동의를 하신다면, 더 많은 결집을 해주신다면, 이번 총선은 이제 잘 치렀다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혁당은 어떠세요? 변혁당은 제가 알기로는 후보를 내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당의 경우 후보를 내지 않은 선거 시기가 얼마나 힘겨운지 또 저도 잘 알고 있고 아마 여러 애를 쓰고 계실 텐데 이번 총선에 임하는 입장이나 방침이 어떠한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변혁당을 하기 전에 이제 사회주의 기치를 내걸고 총선에 뛰어든 지금 조건에서 이제 총선을 뛰어든 것 같지만 노동당과 후보들은 선전을 합니다. 기대됩니다. 일단 모르겠는데 변혁당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모르는 분들은 이런 질문도 해요. 변혁당은 선거에 관심이 있느냐, 그다음에 선거에 이렇게 참여할 그런 방침이 있느냐, 사실은 선거에 불참하는 이제 그 모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는 게 있으니까 아주 뜬금없는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그간에 선거에 개입해 본 적도 없고, 사실은 좀 이렇게 투쟁정당 이런 명목으로 활동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면 노예주의로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거 전술을 부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거 전술을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되겠다 이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몇 년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직 장담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고, 그런 이제 현역자니 전국적인 전면적인 그 선거 전술을 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투쟁을 집중해 왔던 지역이나 또는 의제가 있는 그런 데서 제한적 이런 거죠. 해서 한번 후보를 내가지고 우리의 그간에 이제 우리가 투쟁으로 실천을 해왔는데 이거를 선거라는 공간에서 정면으로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보자 이런 이제 이상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지난 총선 같은 경우도 한번 한두 군데 지역에 후보를 내서 뭐 지난 얘기하면 예를 들면은 그때 우리가 지난 선거 때는 쌍차 투쟁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저희 생각은 정리해고 노동자분들이 가장 절박한 거였는데 투쟁들을 다 해왔고 이런 문제로 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후보를 준비하고 도청해가지고 이번 총선도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에 충남도당이 한 창당 후에 수년간 충남 지역의 노동자 또 그 확대하면 그 지역의 이제 시민 안전, 노동제 이런 거 엄청나게 발생하는 지역이니까 이걸 이제 많은 게 노동운동과 시민운동과 이런 거를 좀 배우는데 그래서 거기에 한번 현재 문제가 되는 노동자의 안전, 사회 안전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후보를 내볼까 하는 이상이 있었습니다. 아주 우리가 아주 그 선거를 막 친일하게 준비해오는 게 아니라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청년으로 가지고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도 못 냈어요. 다만 이제 그 후보는 못 냈지만 그래도 뭐 선거판에서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이제 지난번 2016, 17년 촛불 투쟁 이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총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권 세력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이쪽 수구 세력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 촛불 정부에서 나타났던 한국사의 재발 문제에 다시 이제 재조명하는 그런 이제 그리고 이유를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기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제가 있겠지만. 변혁당이 가장 주목한 것을 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재벌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일적인 자본주의 사회, 특히 재벌 문제다. 운동을 펼쳐갖고 촛불 투쟁 때 그 재벌 문제가 부상이 됐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이 재벌 체제 청산 이것이 한국 사회의 최대의 문제다. 이게 노동자 민주 상과 직결되는 문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힘 나는 닿는 대로 다양하게 한번 운동을 펼쳐보려고 하고 이미 진행되어 왔던 이제 민주노총의 요거까지도 확정돼 나가고 있는데 이종 재벌 체제 청산을 위한 민주주의 정치 이런 거를 이번 정부 때 최대한 의제화해가지고 다음 총선에서는 국회에서는 그런 실질적인 이제 과제가 되고 이런 거를 하고 그런 점에서는 노동당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예, 재벌 등 의제별 좀 대응 중심으로 총선 돌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고, 근데 말씀 중에 이제 당의 역량이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한국의 정당법이나 선거법이 기탁금 제도라든지 또 아주 문턱이 높은 정당의 등록 요건이라든지 이런 좀 소수 정당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여지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거대한 여야 정당 이외에는 총선 대응이 여의치 않은 제도 상황도 있는 것 같아서 이후에 양당 활동 속에서 선거법 개정이나 정당법 개정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 대표님 말씀 중에 후보들 출마를 하신 겁니다. 우리 노동당 당원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여야당 당원들도 보고 계시니까 다섯 분 어느 동지를 출마하셨는지 간단히 선거법 접속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좀 주시죠. 이번에 노동당에서 후보가 지금까지는 총 5명이 출마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울산의 동구에서 현대중공업 여기 하청노동자로 쭉 싸움을 해오셨죠. 하창민 동지가 후보로 나오셨고, 그리고 울산 중구에서 한 20년 동안 그 지역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이항희 동지가 출마하셨고, 그리고 광주의 광산을 선거구에서 이병헌 동지가 그 노무사로 20년 넘게 활동하셨던 분이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 후보이시고요. 세 지역가 사실은 중구는 아니지만 나머지 두 지역들 다 그 노동자 밀집 지역, 동과 서해 거기서 출마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1번 후보는 이제 송미랑 후보라고 거제에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같이 이렇게 많이 활동하셨습니다. 이제 지역 정치 활동해 오셔서 거제 시의원도 경험을 하신 송미랑 후보가 출마하셨고, 그리고 아마 이분은 소개가 거의 필요 없는 분이긴 하지만 예전에 저기 민주노총 위원장을 하셨죠. 이가병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 2번 하도록 출마를 한다습니다. 총 5명.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총선 이야기 하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최근 이제 정치판일 것 같아요. 특히 뭐 미래한국당이라든지 또 더불어시민당이라든지 이렇게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위장정당들이 판을 치고 있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양당에서는 각각 이에 비판하는 입장들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 총선판의 핵심적인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비례 위장정당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우리 배락당의 김태현 대표부터 한번 말씀 좀 주시죠. 뭐 이 얘기하면은 뭐 참 좋은 얘기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하는데, 제가 보시다시피 좀 점잖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매는 공사를 잘 씁니다. 아무리 이제 문제의식이 있다 해도 이게 신라라는 욕을 잘 못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비례위성정당 관련해가지고 SNS 이런 데서 막 비판과 뭐 이런 거가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딱 제한테 딱 꽂히는 그 표현이야. 뭐 이름을 얘기하면 또 알만하긴 하는데, 뭐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가면 페이스북 같은 데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이제 그 동지가 지금의 작금의 상황, 특히 뭐 저기 그 보니까 그 기존의 그 여야 정당에 대해서는 뭐 굳이 뭐 문제는 그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이른바 그 진보 정당이라고 했던 그 정치 세력의 그 행보 때문에 많은 욕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 표현한 것 중에 이 사안의 핵심은 거지 근성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분도 제가 보고 상당히 굉장한 거지 근성.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진보 정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직전까지만 해도 그 위성정당, 뭐 비례위성정당에서 얼마나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근데 뭐 이미 다 아는 거니까 녹색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그 진보 정당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이제 바로 그 이제 가는 것을 보고 거지근성이다 확증을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뭐 또 오전에도 기자회견에서 만났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자, 이거를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 문제가 금년 총선에서 그다음 총선 직전에 했던 그 정치 제도의 변화나 이것 때문에 생긴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국에서의 이제 대중적으로 의미 있는 그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민주노동당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민주노동당 처음의 시작은 정말 이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힘으로 그 독자적인 자기 주체적인 역량으로 한 거예요. 또 다른 노선적인 이런 거는 또 있겠지만, 근데 얼마 안 가서 이제 그 이제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은 핵심이 의석이고, 그 의석을 또 키워나가는 주요한 방도를 기존에
현재는 힘 있는 기성정당을 편성해가지고 야권이나 이런 데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 않아요. 이번도 똑같은 거죠. 그런 점에서 정말 이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타나요. 더군다나 이제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잖아요. 촛불 정부라고 하는 이 정부도 바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재벌 정권임을 분명히 그냥 드러내고 재정의 문제나 노동시간 문제나 노동자에 대한 공개를 전면적으로 하고 반노동 정부다 다 이런 거. 근데 하루아침에 꼰대 간데 이게 무슨 정치냐 하나만 더 지금 이제 비례위성정당이라고 얘기되다 보니까 그 길로 가는 그 진보정당들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정의당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의당이 지금 비례위성정당에 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렇게 보죠. 이번 이 사태가 발생하고 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이 제도를 지금 이제 만들 때 정의당이 진보정당 중에서 주축으로 이제 나섰습니다. 범여권이라는 스스로도 범여권이라고 얘기하고 그들도 이제 지칭하죠. 근데 한참 그때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노동에 대한 문제 강화하겠죠. 근데 이제 그것을 좀 더 유리하게 하고 하려는 딱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갔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소수 정당은 그대 정당하고 정치적 연합도 하잖아요. 할 때는 하나가 잃지 않는 게 있습니다. 소수 정당이 노선과 정책 하나가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쓸 때 의미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버리면 어차피 너희들도 오석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이런 덕진 해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태가 이 지경에 온 거에 대해서는 정의당으로서는 자유스럽지 않다. 정의당도 그 비판에 동아리를 뚫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진보를 표방해왔던 많은 정당들이 최근 국면에서 보인 행태와 태도 보면 절로 혀를 차게 되죠. 적극 동감하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 비판적 지지 뿌리 깊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요. 특히나 후보를 내서 선거를 하고 계신 노동당 같은 경우는 더더욱 좀 분노가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 대표님 한번 말씀 좀 주시죠. 비례정당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저희 노동당은 사실은 선거제도 개혁 거기에 참여는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면 비례제 주장을 하면서 참여를 했었고, 다만 이제 같이 그때 선거제도 개혁에 같이 참여했던 다른 정당들이 이제 다수가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이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거기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특히나 또 노동당이 주장했던 것은 이제 이런 사태가 오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한데요. 3% 공세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 없애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 공세 조항이 만약에 없었다면 노동당 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 지지율들을 합산을 해보면 지금 아마 의원이 한 10명 정도 나왔어요. 지난 정권 때만 해도 1명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도가 안 바뀌니까 사실 이른바 소수 정당들 입장에서는 정치 활동, 정당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워낙 급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또 이름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위성 정당 했다가 나중에 이제 위장 정당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 위헌 정당, 요즘은 위헌 정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 현장에서 같이 활동하던 분들도 꽤 이번에 그런 실수들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름 한국의 이 정당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할 때 한편으로는 좀 측은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그 선거 이번 총선에서 위성정당 관련해서 움직임 중에 가장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정치의 영역을 자꾸 이 의회, 국회로만 한정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의회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늘 지켜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민주노동당 시절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10명이 있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체제 변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국회의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지역과 부문의 조직들이죠. 거기 활동가들거든요. 현장과 지역의 조직 없이 국회의원 한두 사람 가진 정당이라고 해서 그 당의 강령들을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노동당 같은 경우는 그걸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당원들 특히나 그래서 또 그러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아마 글쎄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긴 합니다. 설령 노동당에 1번 의석을 준다고 했어도 노동당은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데도 안 하고 민주당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의석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정치 조직의 문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더구나 우리가 지향하는 게 사회주의. 노동자가 정말 정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일상의 정치 활동 없이 당원들의 정치 활동 없이 국회의원 하나로 뭔가 우리가 뜻한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착각이죠. 근데 우리 당은 노동당은 그런 걸 전혀 동의하지 않고 흔들릴 수 있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국회를 넘어서는 정치, 일상 속에 진행되는 당원이 실천하는 정치가 진짜 정치다. 이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찍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치는 찍는 게 아니라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정치다라는 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떠세요? 저는 선거 제도를 보자면 지금의 이런 기형적인 선거 제도가 아닌 정말 민의가 대변되고 각 계급의 이해가 대변될 수 있는 선거 제도가 있다면 어떤 걸 대안으로 생각하세요? 노동당 같은 경우는 어떠신가요? 일단 저는 선거법도 역시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고 우리 당론은 이제 전면 조계식 전당 전면 정당 지역 그거 없이 전면 비례대표제를 하고 그리고 또 지역 정치는 사실 지금 우리 지자체 의회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전면 비례대표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세조합을 없애고 또 이번 공약에도 저희가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 기타금 같은 거 선거 운동을 하려면 선거 한번 치르려면 기타금은 뭐 사실 국회의원들 비례대표님을 500으로 낮춰졌습니다만 지역의 후보들은 1,500 정도 1,500 정도를 지금 내야 됩니다. 기타금. 근데 어디 기타금만 이겠습니까? 돈이? 근데 선거운동 치르려면 뭐 억대가 들어가는 거는 누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비례대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국에 그 당이 이제 정책을 알리는 공보물이 하나씩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선거 때 그거 전국에 뭐 이렇게 여러 장짜리 아닌 한두 장짜리나 뿌리려고 했어요. 돈이 1억 후반대 2억 가까이 듭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공영제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유권자가 판단하게 정말 이 당을 지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유권자가 판단하게 하고 지금처럼 돈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고 또 그 결과로 표를 많이 얻게 하는 이런 방식을 벗어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하자면 네덜란드식 전면 정당 명부제 그리고 이른바 선거 공영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배웠다는 어떠세요? 선거제도 관련된 노동자 계급이 정치를 진출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걸까요? 이번에 그 비례위장 정당과 했었는데 이제 소수 정당이 어떤 이제 여기 아예 안 되는 얘기들이 근거로 사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소수 정당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견해나 사상이나 이런 건데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소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잘 발현하고 정치로 나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억압 장치들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뭐 이제 윤 대표님이 얘기하신 문제 이제 뭐 정당이나 뭐 선거법에 있는 기타 법제라든가 이런 거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죠. 비례 대표제의 뭐 3%선 이것도 사실 이건 기존 정당들은 3%면 좋겠지만 나머지는 다 그냥 무시해버린 거 아닙니까? 사회들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이제 정당의 뭐 예를 들어 정당 선 구성 요건이 천인의 이상의 이렇게 5개 공역시에 뭐 다 이제 불필요한 제가 때문에 이제 독세라고 생각해요. 또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우리들처럼 이게 한국 자본주의의 근본적으로 이제 문제셔가지고 사회주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소수인 거잖아요. 그럼 이걸 정말 세상이 어떻게 그 발전해야 된다는 다양한 이제 그걸 같이 정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국가보안법 이런 거는 뭐 아주 그 이제 지금 이제 좀 민주화되고 그래가지고 약간 옛날보다는 조금 이제 뜸해졌습니다만은 몇 년 전만 해도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 단합하고 또 만약 이 세력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저는 그걸 칼을 들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보안법 이런 거가 이게 적세적으로 풀어져야 정말 이게 정치 진정한 정치와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회주의자 정치를 하려면 정당법, 선거법, 국가보안법 이 세 개의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 저도 적극 동의하고 이 두 동지들이 하고 계신 오늘의 정치가 좀 내일의 이 세 가지 바늘구멍 없애는 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더욱 응원하고 싶기도 합니다. 저희도. 총선과 비례정당 이야기도 그렇지만 여기까지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앙정부도 그렇고 각 지자체도 그렇고 앞다퉈서 대책을 매일 내놓고 있는데 국민들은 쏟아지는 대책 보면서 정부가 뭘 잘하고 있나 보다. 나는 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정도의 이야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양당이 생각하시는 정부 대책의 문제점이랄지,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양 당의 입장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노동당에서 먼저 말씀을 한번 주시죠. 예. 저희는 이미 이제 대변인실에서 논평이 여러 번 나갔는데요. 이제 또 워낙 이것도 역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제 변하고 있어서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를테면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한국 정부가 스스로가 굉장히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이 코로나 방역에서 잘 해왔는가를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홍보 영상을 하나 찍은 걸 보셨습니까? 혹은 이상한 나라 코리아인가요? 그 정부에서 찍은 홍보 영상인데요. 정말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보기에 왜 이상하냐면 이렇게 국민들이 정부의 통제에 이렇게 잘 따라주고 질서 있게 이런 이제 국가 재난 사태를 슬기롭게 힘을 합쳐서 해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추적 시스템 이런 것들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상에 굉장히 자충수라고 생각하는데요. 97년도에 IMF 때 우리가 이런 재난을 한번 아주 슬기롭게 해결했던 적이 있다. 이번에도 잘 해결할 것이다. 라는 식의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분노했는데요. 뭐 아침에 기자회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97년 IMF 이후에 김대중 정권이고요. 지금 현재 집권 여당 같은 정당 세력입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그때 국민들이 금호기 운동 열심히 했죠. 그래서 국가의 재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엄청난 돈들을 투여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리해고법 만들었죠. 그래서 정리해고 쉽게 하게 만들었고, 환경법 만들어가지고, 이제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 엄청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20년 정도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2020년에 아주 불안한 노동 조건에 한국 사회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책임자들이에요. 네. 그런데 97년 재난을 잘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잘 극복하자라고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권 여당.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대응의 결국 문제도 그 과거의 반복일 텐데요. 예, 뭐 재난 사태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구제, 구호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역시 정말 열악한 노동자들이 아니라 또 이제 기업이나 자본가 중심으로 지금 지원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또 경초에서는 그것도 부족해서 어제였죠. 정리해고 좀 더 쉽게 해달라고 뭐 그런 것까지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97년 이후보다 더 열악하게 상황이 번하게 될 것이고 지금 집권 여당은 그런 또 자본들은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당 입장은 어떠실까요? 저도 아까 들린 대표님하고 같이 공유하다 기자회견 같이 갔어요. 오늘 뭐 금요일 기자회견 자체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우리를 이거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한 얘기기도 한데 이제 코로나 사태를 뭐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 자본주의 이제 썩어가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저수지에 마치 폭풍우가 이제 몰아친 거. 코로나는 폭풍우가 몰아친 거. 그러니까 이제 몰아치니까 바닥에 이제 딱 숨어있던 이 자본주의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잡혀는 이제 코로나 사태입니다. 이제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드러나니까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이러저러한 해법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문제는 자본주의의 밑바닥이 드러나는데 그 해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이제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대표 지금 최근에 가장 이제 그 회자되고 있는 그 경기도의 그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뭐 기본소득 그 자체는 또 이제 의미는 별로로 하고 현재 그 이제 이 국면에서 재난기본소득 이거는 사실은 그 밑바닥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드러난 자본주의 밑바닥의 고통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제 고위 미만 사업자 노동자들이나 정말 이제 그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잖아요. 결국은 뭐 다 드러나다시피 경제 살리기, 뭐 지역 수준, 지역 경제 살리기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도 지금 아까 열린 대표님이 하다시피 지금 논의하고 있고 만지작거리고 있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경제 살리기, 재벌 살리기, 재벌은 또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더 살려도 심지어는 재벌의 수건 사업인 상속세까지 낮춰달라. 이런 그 지금 이제 지경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인데 어떻게 할 거냐가 변혁당에도 뭐 여러 경로를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태 초입에서 마스크 문제 막 이제 그 3월 9일인가요? 그때 이제 공적 마스크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했을 때 변혁당에서 마스크 사회주의 옳다 하는 그 이제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단 마스크로 이렇게 대표되지만 이 지금 바닥이 뒤집어는 자본주의에서 이른바 그 이윤을 위해서 시장 논리에서 움직이는 사회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대표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스크를 어떻게 공급하고 할 것인가 하는 거를 놓고 그 기존의 그 자본주의 방식으로 해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거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벌 정권이 문재인 정부도 사실 자본주의 방식이 아닌
사회주의적 방식을 이제 마스크 수급에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아까 5인 미만 사업장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지금 이제 재난 사태니까 기존의 그 자본주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비명당도 그렇고 노동당도 그렇고 자본주의적 가치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사회주의적 가치와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을 불가능하다 하는 거가 이제 노치에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비명당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 뭐 의료 시스템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문제들에서 정말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는 그동안에 주장해왔지만, 정말 이제 광범위한 사람, 이 사업을 정말 광범위한 사람들이 다시 이 어떤 방식이 옳은가 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이 폭풍우가 주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비핵당은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입장을 내고 대응을 하겠지만, 그런 그 방향에 접목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때로는 구체적인 방법도 내고 큰 어떤 그 그림의 얘기도 하고.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그 뒤가 노동자들에게 더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곤 해요. 정부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업의 이윤이 줄어든 만큼 이걸 보충해주기 위해서 또 노동자를 쥐어짜는 여러 가지 계약 법안들 들고 나올 거다라는 예상들도 있고, 그래서 두 분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들로서는 코로나를 통해 드러난 자본주의라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진단하고 박멸하고 이겨낼 거냐, 이런 거 고민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참고로 내일 저녁 7시부터 노동당에서 이 주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한국 보건의료 체제 그리고 자본주의 문제점을 다루는 또 좌담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이 시간 같이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총선과 비례정당 문제, 또 코로나 등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쭉 한번 짚어봤는데, 듣는 제가 보기에는 진단도 많이 비슷하시고 또 대책도 많이 비슷하게 가고, 한국 사회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크지 않은, 좀 이후에도 활동할 수 있는 여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또 정세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좌담은 노동당과 비롯한 당원들도 보고 계신데, 뭐 오래 당 활동을 해오신 당원들이야 서로를 잘 알고 지역에서 만나고 하실 테지만, 또 새로 들어온 당원들이나 많이 관심 갖지 못했던 당원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잘 설명하면 시간은 오래 걸리고 힘드니까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노동당에서 바라보는 배혁당의 장점과 단점은 뭔지, 또 배혁당에서 바라보시는 노동당의 장점과 단점은 뭔지, 요걸 답을 잘하셔야 앞으로 또 이렇게 만날지 말지가 정해지거든요. 민감하네요. 그래서 대표가 지금 내려놓으시고 이 질문은 진짜 편하게 개인적으로 활동을 보시면서 봤던 노동당의 장점과 단점 어떻습니까? 말씀 잘못하면 우리 대표 정말 그냥 치고 우선 이제 좀 당활동 오래 한 사람은 잘 알 거다.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노동당을 아주 잘 알지는 못해요. 최근에 이제 우리 대변 대표나 이렇게 그좀 최근에 이렇게 자주 볼 기회가 있고, 그 전에는 이렇게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하는 걸 이렇게 이제 보는 이런 좀 더 이제 실천도 같이 하고 알아봐야겠다고 하고, 장단점이라 민감한 부분인데,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아마 장단점도 어차피 그 기준은 주관적이지 않겠습니까? 제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제 기준에서 보면 이제 뭐 좀 단점이랄까 아쉬웠던 점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노동당의 그 역사와 이런 거 저도 잘 알고 있고,
다음에 또 이제 봐왔고, 또 이제 또 노동당이 많은 이제 막 어떤 변화를 거쳐왔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좀 이제 이런 거가 있어요. 노동당이 이제 우리 저 입장이니까 변혁당하고 조금 이제 우리 입장으로 얘기하면 저 형은 좀 더 왼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제 변혁당은 어쨌든 간에 그간에 무슨 동안에 그 노동자들의 단면한 투쟁과 관련 다 보면 자본주의 첨예한 정예공 문제, 노조파괴 문제 이런 이제 나름 우리는 거기에 주력해가지고 이제 투쟁을 하고 적은 의미만 하나가. 근데 이게 이제 역량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제 외로운 거죠. 그러니까 힘이 좀. 그래서 우리 꿈이 뭐냐면 변혁당 자력으로 그냥 위협적인 독자 집회도 필요하면 해버리고 이런 게 우리 그 역량이 꿈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갖추기 전에 정말 우리하고 생각이 그래도 좀 완전히 같진 않지만 비슷한 정치 세력이 함께 그 힘을 좀 이렇게 같이 보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항상 하는데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게 노동당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그 수년의 역사 속에서는 그러지는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선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선거는 별로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도자들이 사는 마음은 이런 선거는 생각은 저 선거를 하는데 절반만이라도 이렇게 좀 하면 이 현장 노동자 투쟁에 같이 당원 동원해가지고 필요할 때면은 집회도 같이 하고 말이지. 그 노동자도 고통받고 이때 이런 막 연대단이 끼어가지고 이게 아니고 그런 사실이 있어서 이제 물론 이제 그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저희가 약했다는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좀 이제 아쉬웠어요. 아쉬운 점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어요. 아쉬워. 근데 네. 그럼 이제 지금 지금 뭐냐 거기에서부터 또 이제 장점이 좀 이제 가고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노동당이 우선 하나는 노동당이 진보신당에서도 쭉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민주노동당에서 와가지고 뭐 굉장히 우여곡절을 거쳤잖아요. 그 우여곡절의 핵심은 뭐냐면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를 시작했던 이 민주노동당에서부터 하나씩 그 우여곡절 상당 부분은 아까 얘기한 비례위원장까지 온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합을 하고 뭐 하고 이제 그다음에 노동자의 이슈와 의제에서 조금 더 이른바 그 현실 정치의 어떤 그 지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세력을 넓히기 위한 맹금으로 그렇게 이제 좀 탈각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지나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노동당 그래도 그 노동자의 중심성, 계급의 중심성, 기치고, 그 다음에 저들 정말 한국 최근에 그 신자유주의 공동에서 계기마다 노동자들을 공격한 저 세력하고 같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거를 지켜오는 게 저는 지금의 노동당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다가 최근에는 보면 이제 뭐 이전에도 뭐 제가 알기에 노동당 분들이 사회주의 기치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좀 그 전에는 좀 그거를 가슴 속에 좀 묻어둔 면이 크다고 생각해요. 현실 정치의 사극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운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때가 여기지 않을까. 근데 이제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묻어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그 뭐랄까 발톱을 드러내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얘기한 사회주의를 전면으로 두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 말로 이제 자리를 서고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제가 아쉽게 생각했던 그 점들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 제가 했지만 그런 점에서 그 어려움에서 뭔가 굉장히 딛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좋다. 이런 점에서 좀 같이 앉을 수 있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자리에 닿지 않게 된 이런 변화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좀 이런 질문은 정색하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럼 현 대표님 어떠십니까? 네. 대답다.
아마도 인원수로 따지면 노동당원이 많을 텐데. 예. 제가, 말씀 잘 드려야겠는데. 저는 작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아까 지금, 이제,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살짝 변호라기보다는 이제 변혁당의 이제 말씀을 하려다 보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선배들 아시겠지만 사회당도 그랬고 진보신당의 주 멤버였던 피드계열 활동가들도 있고 굉장히 급진적인 싸움들을 하셨습니다.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의회주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약간 이렇게 치중하는 면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자꾸 이렇게 대중들한테 우리의 어떤 노선을 설명을 할 때 약간 주저하는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강경의 분명히 사회주의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더 대중에게 친근하게 뭘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선거는 아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반면 우리 내부에서 보기에는 지역이나 부문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놓고도 그걸 그대로 일종의 선거공학적인 어떤 결과물로 만드는데 약간 주저했던 그런 면도 있었어요. 만약에 아시지 않고 이렇게 보수 정당들이 아니라 지금 바로 위성정당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좀 활동 좀 했다고 하는 사람 다 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텐데 우리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현장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변혁당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이렇게 변혁당 당원들 만나는 때도 그렇고 정말 현장에 정말 중요한 현장마다 이렇게 아예 그냥 숙식을 거기서 이렇게 하시면서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정말 대단하다. 근데 반면에 우리 노동당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에 이제 다양한 부문들 전국의 조직들 사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그렇게 집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인원이 특정 실행하는 게 집중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변혁당에서 정말 전투력이 강하다고 하죠. 정말 집중하셔서 그것도 잘 해주셨던 것 같고 이제 가면 바로 이게 단점으로 좀 연결되는데 그렇게 너무 이제 현장 중심의 활동에 집중하시다 보니 근데 노동자들이 물론 이제 사업장이나 공장에서는 노동자지만 그분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일종의 주민인 거죠. 주민이기도 하고 노동 의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제들의 이제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노체 문제도 그렇고 환경 문제도 그렇고 제가 출신인 문화예술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육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는데 노동 속에 많이 집중하셨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노동당에서 얘기하는 대중의 접촉면이 좀 좁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혁당에서 보시기에 노동당의 장점은 어떤 척박한 한국 정치라는 이 광야에서 어쨌든 사회주의나 체제 전환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거대 정당들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꿋꿋하게 버텨오셨던 뚝심과 결기랄까요? 이런 걸 장점을 보시는 거고 반면에 투쟁의 현장에서 좀 더 자주 많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좀 안타까운 얘기 해주신 것 같고 노동당은 또 마찬가지로 어떤 중요한 현장마다 늘 보이는 변혁당 당원들과 단 깃발 투쟁하고 활동하는 정당이 변혁당의 장점이 반면에 노동의제 이외에 다양한 사회의제들에서도 함께 좀 만났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 변혁당의 장점과 노동당의 장점을 합치면 한국에서 가장 완벽한 사회주의 정당이 생기지 않을까. 대부분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단점이 합해지면 안 되니까 앞으로 서로의 장점들을 잘 좀 살리면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지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런 좌담이 기획이 되고
사실 저도 두 분을 이렇게 같이 모시고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좋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총선 덕분에 이런 자리가 마련됐지만 총선 이후에도 이제 두 동지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주의 정치와 체제 전환을 위해서 공소의 활동들이 쭉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좀 두 동지가 바라보시는 이후 사회주의 운동 진영의 협력 방안, 연대 방안 어떤 게 있을지 이번에는 우리 노동당 대표님 한번 간단히 말씀 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이제 변혁당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이제 대중정당, 그리고 의회에 입성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그런 정당을 꾸려가자면, 여러 가지 지역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 영역들, 국회나 뭐 의회가 아닌 이런 정치 영역들을 우리가 조직을 해나가야 되고 강화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일상의 정치 영역 안에서 우리 좌파들이 집권을 하고 그리고 그게 일종의 정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냥 국회 지역 의회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노동 문제도 분명히 중요하고 거기에 또 결합을 해야 되고 하지만 또 그 외에 이제 지역 문제라든가 또 다양한 구문이라든가 의제들 다양한 의제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우리들이 좀 같이 할 수 있는 공통 분모들 빨리 찾아내고 그래서 뭐 설령 당정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에서 어떤 특정 사안 관련해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마무리 짓는 때까지 두 당의 당원들이 쭉 결합을 해보고 하는 그런 모델들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더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이미 이제 이런 이제 변혁당과 노동당이 이런 자리를 마련하니까 밖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두 당 통합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직 잘 아시지만 그런 어떤 뭐라고 저변에서부터의 어떤 교류, 충분한 소통, 이해 없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도부끼리 통합하자라고 해서 통합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사하고 변혁당만 해도 지역마다 변혁당 동지들 아주 신뢰한다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그렇지 않은 또 지역도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같이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마 대표님 기억하실 건데 10년 전에 뭐 이렇게 변혁 당시적으로 대선 공동 대응하고 대선 공동 대응하고 하고 그럴 때 사실 우리가 불필요한 어떤 논쟁들을 많이 했었고 얼마든지 그런 논쟁 없이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필요 없는 갈등들을 만들어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좀 반성하고 그래서 실천 위주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저는 꽤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변혁당 동지들 만나면 변혁당에 문화예술 활동하는 분들 안 계시냐 변혁당의 문화예술위원회 한번 조직해보자 그래서 같이 한번 좀 같이 우리 머리 맞게 활동해보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여러 번 했었는데 그리고 또 변호사 당원들 중에도 원한다, 우리도 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셨던 분들 계시고 그런 모델들을 좀 빨리 좀 만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노동당에서 좀 그렇게 현장에 수량이 같이 좀 결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우리 당원들도 역시 그런 거에 좀 힘을 보탤 수 있는 조직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걸 좀 먼저 쌓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어떠세요? 얼마 전에 총회에서 2022년 대선까지 가는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 또 채택하시고 하셨는데 이후에 사회주의 세력의 연대와 협력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 전에 변혁당
문화예술위원회 네. 만들어질 겁니다. 아, 그래요? 아, 다행이네. 문화예술 활동하고 있는 당원동지들이 지금 막 결집을 하고 아, 실제 네. 나서고 있습니다. 아, 네. 조만간 회동을 하자. 아, 네. 뭐 지금 이제 사회자 얘기를 하시는 변혁당은 좀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또 기회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한국에서의 이제 이 반자본 사회주의 정치 운동이 뭐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이 뭐 좀 정치적 격변이잖아요. 지금 위성정당이 생기고 막 이런 지경인데 이 국면에서 뭔가 좀 질적으로 약적으로 이게 발전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 기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뭐 한 3년의 계기라 할까 2022년 대선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계기 이때까지를 이제 구상 이런 거를 변혁당은 중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죠. 뭐 변혁당뿐만 아니라 노동당 동지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당 형태는 아니지만, 여러 지금 막 사회주의 이제 가슴에 담고 있던 표방하던, 그가 이제 뭐, 서클이든 개별이든 노동조합에 이렇게 이런 이제 활동가들이 이제 존재하고,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하나로 세력으로 이렇게 이제 서지 못하고, 그 힘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유가 가끔적이고, 그거를 변혁당은 한국에서도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이런 어떤 그 형태로 한번 서보자. 한국 사회주의 다 총결집해보자. 그걸 위해서 변혁당도 뭐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최선을 다했고, 이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의지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방법이 있어야 돼.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20년 대선에 정말 사회주의 후보, 사회주의 기치는 대선 후보면서 한번 자본을 가지고 한 맞짱을 떠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한번 가보자. 노동당 동지들하고 좀 총선 이후에서부터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런데 하나는 참 이게 어렵잖아요. 한국이 사회주의 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국 특수성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냥 정치적 슬로건 이런 것만 가지고는 다른 서구의 사회주의,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주의의 가치와 이런 거가 접목되어 있는 사회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삶의 문제에서부터 이 사회주의와 가치의 방식이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회주의 정치가 대중적으로 자리잡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게가 기초로 내세우고 있는 거가 사회주의 의제의 전면화 이런 거예요. 몇 가지 이제 교육, 의료, 여러 가지 영역에 지금 구상하고 있는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점에서 한번 이거를 대중화시켜보자. 이야, 저방일치기다. 코로나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자본주의 단시야 이게 보니까 그게 저들이 얘기하는 사회주의적 방식과 가치구나. 요런 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이거를 변혁당은 지금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힘이 많이 들어있죠. 그거를 노동당하고 힘을 합쳐서 그 총선 직후 뭐 저는 이 부분 상당히 이런 문제가 계속 가도록 되고 대선까지 그럴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면 요 정도의 의제 정도에서는 힘을 모아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리고 그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있는 사회주의 꿈을 꾸고 있는 활동가들을 결집시키려고 이런 걸 해보자. 그런 이제 바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우리는 지난번 총회에서 이 운동을 누구하고 같이 할 거냐 하는 거를 뭐 저는 이제 당 대표 총회 대사로도 분명히 밝히고 우리 총회의 사회주의 대중화 계획 속에서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그 정치 세력과 이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 노동당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총회에서의 결의한 사항이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역사가 다르고 실천의 각기 방식이 다르고 이런 이제 정치 세력들이 바로 이렇게 뭔가 가져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뭐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뭐 열린 대표동지나 대표단 동지들을 이제 몇 번 이렇게 만나 뵙고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저 동지들이 무슨 생각을 있고 무슨 구상이 있구나 하는 거는 좀 충분히 알겠어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거를 총선 끝나면 각 지역으로 하는 두 당이 지역에서 뭐 토론해도 좋고 형식은 지역마다 조건이 다를 거니까. 그래서 정말 노동당, 변혁당 다릅니다. 그 다음에 노동당, 변혁당에 친하게 인접하고 있는 그 노동 현장이다. 사회운동 영역의 동지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의 이제 맞게 특성에 맞게 명리하고 머리를 맞는 장을 열었으면 좋겠다. 어떤 지역은 토론해도 좋고 그냥 식으로 다양하고 그거를 총회 직후부터 몇 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지역에서부터 현장회의까지 그 리더십을 확산해서 밑으로부터 한번 바람을 같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를 오늘 여러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양 당의 당원들도 아마 관심이 많을 거고 또 양당의 당원이 아니지만 한국의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더 관심 있게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 자체로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냥 흘러가는 말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 뭐 양당 대표께서 공동의 입장문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양당의 대표께서 준비된 입장문을 한 단락씩 읽으면서 이제 일단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나다 순으로 이제 노동당에서 먼저 그 부분을 여기까지 할까? 그래야 꼴짝꼴짝 그렇지. 그래야 딱 쭉 읽으시고 그 다음 달에 읽으시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렇게 딱 읽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노동당, 사회변혁 노동자당, 양당 대표 공동 입장문. 사회주의 정치를 지향하는 두 정당인 노동당과 사회변혁 노동자당, 양당 대표는 전개되고 있는 비상한 정세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총선용 비례위장정당 경쟁에 몰두하는 여야 기성정당 그리고 이에 편승해 오직 의석을 얻는 데 급급하여 반노동, 친자본 정당과의 야한마저 불사하는 일부 소수 정당들의 행태를 엄중 비판한다. 아울러 이러한 잘못된 정치의 형태를 척결하고 노선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올바른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특히 그 피해가 불안정 노동계급과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히 우려한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노동, 보건, 안전, 복지 전반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피해와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사회주의 대안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사회주의 의제 전면화를 위해 함께 나설 것이다. 우리는 지속되고 있는 경제 위기와 노동자 민중 삶의 파탄이 자본주의에서 기인한 비극이라는 인식을 함께하며 이번 21대 총선이 재벌과 기득권 중심의 자본주의 방식과 노동자 민중 중심의 사회주의 대안이 대결하는 장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 이번 총선에서 양당은 사회주의 의제와 대안을 중심으로 연대할 것이며 총선 이후에도 한국 사회주의 정치의 확대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공동 논의와 공동 실천을 해나갈 것이다. 2021년 3월 25일 사회변혁 노동자당 대표 김재다. 노동당 대표 펠립.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로 거쳐온 운동의 역사가 다르고 또 실천의 결이 다르니까 여전히 많은 차이도 있고 또 결도 다를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한국의 사회주의 정치를 위해서 누구와 함께 할 거냐라고 와서 묻는다면 저는 이 양당의 대표 동지들이 서로를 먼저 찾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원래 예정됐던 시간보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게 이런 자리가 흔치 않은 자리인 만큼 양당 대표께서 서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그만큼 많았어서 그럴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슈가 있고 필요가 있고 또 대중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양당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협력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노동당 현린 대표님 그리고 사회배원 노동자당 김태현 대표님 두 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자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당 대표님 함께 투쟁을 외치면서 오늘 자담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회주의 정치의 승리를 위해서 한번 투쟁 외치겠습니다. 한국 사회주의 정치를 위해서 투쟁! 투쟁! 고맙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넘어갔나? 20분 정도 됐어요. 네. 시간 많이 보셨죠? 근데 지겹지 않았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아유, 우리만 지겠다는 건 아니고 보는 분들은 아유, 좀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봅니까? 뭔가 심각하게 잘 먹는 것 같은데. 뭘요? 아니 계속 잘 됐어요. 소리만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 안 쓰는 데가 왜 이런 거 있나? 이게 사실 방송을 해보면 그